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2월 10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누가 지금 군 통수권자인지 국방부에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외교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안정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요. 원달러 환율 오늘 보니까 1429원, 지금 뭐 11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9원 정도 내린 상태니까 약간 안정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더 이상 폭락하진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2.25% 올랐습니다. 2413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어제 굉장히 떨어졌던 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 전국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곧 구속하거나 체포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이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조금 안심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다음 탄핵 표결 때는 찬성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요, 지금의 이 전국 불확실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좀 짚어봅니다. 슬로우 뉴스 시간에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셔서요, 국민의힘이 2차 탄핵 의결에는 찬성할 것인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체포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누가 운영하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논의 좀 짚어보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란을 획책했었는가? 그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의 지평선 시간에는요, 김외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 나오실 거고요. 지금 이 내란 전국 이후에 144조 원이 우리나라에서 증발했고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내란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을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럼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란 사태 이후에 처음 뵙네요. 그런데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네. 이거는 상상하지 다른 세상이 됐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국 금지됐어요. 네.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죠. 네, 헌정 사상 처음이고요. 그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참 어제 이제 출국 금지는 이제 그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신청해서 법무부에서 네, 법무부에서 이제 승인했고, 그러니까 지금 검경 공이 서로 지금 수사를 주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경찰이 가장 수사 인력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검수완박 이후로 검찰은 이 내란죄를 수사할 그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범위 되게 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걸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걸 이제 직권남용으로 일단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제 내란죄를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두 단계나 건너뛰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이 증거 능력이라든가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논란이 있고요. 공수처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최상병 사건도 1년째 몇 년째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왜 욕심을 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검경공이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다들 여기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들의 그 파워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출국 금지도 먼저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 영장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구속에 응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당연히 구속이 될 것이고, 구속 영장에 보면 윤석열을 이 내란 주범으로, 그리고 이제 공범으로 김용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용현이 구속이 되면 다음 순서는 이 윤석열이 될 텐데, 누가 먼저 영장을 치느냐, 그것도 지금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주세요. 데이지님, 고진감래님, 문동우님, 스나이퍼님, 모두 한 마음입니다. 예. 수재하님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정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할 이야기하고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어제 김건희 특검법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발의를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 198표가 찬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표만 더 있으면 지금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란죄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고요. 어제 김용현이 구속됐고 이 영장실질심사 오늘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하루 종일 최고위 회의, 전원회의, 그다음에 의원총회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표결에 참석할 거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벌써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속보 들어온 게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하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 아까 이제 주가 이야기도 하고 환율 얘기도 하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이 오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또 냈고요. 아까 그러니까 내란죄 특검과 또 상설특검이 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2표 차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특검이 2개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를 하고요. 이게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일단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하고 토요일에 이제 대망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을 둘 다 동시에 표결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뭐 급박하게 뭐 일들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새로운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내란 음모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어디까지 계획할 것인가, 윤석열 씨가 어디까지 계획했나 이 이야기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탄핵을 포함해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좀 정리. 뉴스가 많이 쏟아질 때는 좀 크게 버드아이로 보는 조망하는 그런 그 뉴스 읽기가 필요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북한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도발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의 무인기가 평양에 간 거죠. 무인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도 저희도 뉴스 보면서 야 이거 무인기를 보낸다는 건 거의 그 전쟁 도발인데 라고 했는데 설마 보냈을까 했는데 당시 국방부가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그때부터 벌써 2달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북한의 도발을 노리고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북한에서 만약에 뭐 미사일이라도 쏘았으면 바로 계엄에 들어갔겠죠. 그때 국방부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했던 거죠. 사실상 이제 긍정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또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는 북한이 어물풍선을 보내면 원점을 타격해라. 거기를 그 미사일로 공격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합참의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이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내란 때는 그래서 배제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을 합참총장한테 맡긴 걸 합참의장이 서열이 이제 상급자인데. 그렇죠. 다행히 북한이 어떤 낌새를 챘는지 둘 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도발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최소 2달 전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7월에 이미 방첩사령부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검토를 한 거죠.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헌법에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국회 의결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 헌법이 잘 돼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걸 검토했다는 건 이미 7월부터 계엄을 할까 말까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야당에 경고하려고 잠깐 해봤어요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미 그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 지시도 있었고 또 더 놀라운 건 국회의원 150명. 그러니까 그 정족수를 정확하게 알고 방해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을 계속 유지하면서 심지어 체포해서 구금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정원 차장에게는 10명의 체포 명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7공수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13공수는 충북 증평에 있고요. 이 두 부대가 다음 날 12월 4일에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특전사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병력을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서 그렇죠. 경고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안전히 서울을 그 군인들로 장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곽종근 이 사람이 특전사령관인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수 여단들이 다 특전사 소속인 거죠. 그렇죠. 특전사가 지금 이제 핵심 그 이번에 이제 그 내란 부대인데 자기도 TV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국회에 진입하지 말라고만 했다. 말라고 말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 밑에 부대원들 말을 들어보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거부를 했지
지금 와서 이 사람이 말을 바꾸는 거죠.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자기가 거부했다 말했는데 실제로는 지시를 했고 이상현 밑에 공수여단장이 자기가 그걸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말이 지금 다른데 일단 곽종군이 지시를 한 건 사실일 것 같고요. 네. 곽종군이 지금 내란의 핵심 그 공범이죠. 이상현 공수여단장이 현장에 갔던 거죠. 네, 갔는데 이제 총을 두고 가라. 그다음에 무리하게 시민들 진압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그 체포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도 거부한 거죠. 저도 그 기자회견하는 거 봤는데 진짜 네.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증언도 있었죠. 707 특임단 이거는 이제 테러 대책본부 그 부대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빈라덴이나 뭐 김정은 목을 따러 간다. 그런 이제 완전히 그 최정예 그 테러 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에게 이제 국회 침투를 시킨 거죠. 헬기 타고 국회 앞마당에 그 착륙했던 부대가 707 특임단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4월과 5월에 노들섬은 그 이 노량진 근처에 있죠. 지금 이제 그 노들섬에서 국회까지 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헬기를 착륙하는 훈련을 했고 전개한다고 하죠. 헬기를 전개하는 훈련을 했고 북한에 도발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부대원들은 무슨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하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당일에는 곽종군이 계엄사령관이 동시다발 테러 등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10시에 저녁 10시에 오늘 훈련이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시 또 10시 반에 출동 명령을 했다는 거죠. 10시 반은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제대로 무왕자왕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미 그 반년 전부터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모 비비탑 세븐님이 전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비행계획 통지 없이 이륙을 했고 이 공군 1호기거든요. 대통령 전용기가. 그곳을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 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도착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출국 금지 상태인데 대통령 1호기가 많이 떴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디 뭐 계속 망명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하고 이야기하면서 관저에 2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관저로 대형 버스가 들어갔는데 누가 탔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지금 이 내란 사건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최고의 군통수권자고 모든 명령을 초월하는 사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지금 이 제어할 방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을 의결을 했으면은 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바로 정리가 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지금 이제 일입니다. 자기 권력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내용은 우리는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상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란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보기 위해서 12.12 군사반란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혹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전두환 이제 군사반란인데요. 글씨가 작긴 한데 여러분들 손가락을 키우면서 나중에라도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이 노란색은 이제 진압군이고 맨 왼쪽에 그 빨간색 부분이 이게 이제 전두환의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죠. 그렇죠. 별 2개인 그 보안사령관이 지금 파란색 정승화 별 4개 포스터를 지금 이제 체포를 하고 육참총장이고 정승화가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정권을 찬탈하는 시도를 꾸민 거죠. 서울의 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별 2개짜리가 별 4개를 엎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이 노란색 부분이 진압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가 벌어지니까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대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빠른 속도로 모여서 이 노란색으로 된 이제 별 4개, 3개 군인들이 모여서 이제 진압군을 결성을 했죠. 밤새 이제 이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 12월 3일 상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월 3일 상황을 보면 이때는 모두가 빨간색이죠. 진압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그
이 이승호 합참의장이 아까 이제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해서 배제된 상태고요. 보면 이제 일공수 여단의 그 이상현 그 이제 여단장이 상대적으로 소극적 저항을 했는데 이 군사 반란 이 내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최고 군 통수권자가 지휘하면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일사불란하게 그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게 돼 있고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회색에 있는 사람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원점 타격을 거부해서 이번 내란에서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제 굉장히 천운을 타고 난 거죠. 이 자칫 잘못했으면 내란죄로 같이 얽혀들었을 텐데 그랬고요.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의 내란은 이 비리 혐의로 내몰린 그 대통령 부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최고의 권력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12.12 때는 진압군이라고 있었지만 이 12.3은 위에서 찍어 눌렀고 모든 군인들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군인을 몰고 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당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이것도 정말 한국 역사에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데 당시 이제 헬기가 떴는데 보통 15분이면 올 거리를 공군에서 이게 비행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연락받은 적 없다. 그리고 용산은 지금 이제 비행 통제 구역인데 거기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헬기가 둥둥둥 떠가지고 이 여행 허가를 항공 허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군이 허가를 미리 내줬거나 아니면 미리 사실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면 비행 허가를 받아서 지나왔을 텐데 거기서 한 30-40분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 지금 국회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표결을 했고 이 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지지 않았지. 만약에 헬기가 20분만 더 빨리 갔더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지휘 명령 체계로 봤을 때 12.12의 경우에는 어쨌든 반란군이 있었고 쿠데타군이 있었고 전두환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걸 방어하려는 군대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교전이 벌어진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빨간 거는 모조리 장악하고 사실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심지어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죠.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 법무 검토를 해야 된다 의견을 냈지만 거기 또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아들들을 군대에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걸 포고령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의원들을 들어가게 했다가 포고령이 오니까 거기 복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고령이 잘못되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헌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증언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계엄이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몰랐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랐다. 실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헌법을 다시 보고 모든 계엄 위에 국회 의결이 더 상위에 위치한다는 걸 이번에 우리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12.12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이 투스타인데 자기 군대를 끌고 오는데 포스타인 육참총장이 막겠다고 나서면 그래도 육참총장을 따르는 군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휘하에 있는 군대들은 나한테 내려온 지시는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막으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맨 위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모든 지시는 국회를 장악하라고 돼 있어. 보통 계엄사령관이 이제 계엄 상황이 되면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직접 전화를 가로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다라고 자기가 그 경찰청장이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사령관을 패싱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걸로 모두가 일사천리 통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윤석열 씨가 직접 현장에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가고 있는데 무려 30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각종군이.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막 지방에서도 군을 동원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12 때도 서울 진입했던 그 과정이 있고 한데 이번에는 어땠는지 비교를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12 때는 이제
당시 이제 그 전두환이 이제 군대를 장악하면서 이제 서울 수방사나 특전여단 그다음에 이제 이 34단 등등을 이제 그 장악하면서 서울로 진입을 했죠. 잠깐만요. 그 자료가 되나요? 그 서울 진입 계획.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그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거의 이 보면은 12.12 사태 때 그 매뉴얼 그걸 거의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사실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성공할 뻔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였고 아무도 정하지 못했다는 자료 거죠. 지금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12.12 사태 때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도권의 병력들을 다 국회로 지금 이제 여의도로 진입을 시키고 있는 정부 청사로 진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구공수 특전여단 이게 이제 그 이 진압군의 부대인데 오다가 다시 돌려보낸 그래서 사실 구공수 여단이 그 서울로 들어왔다면 진입했다면 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좌절됐었고요. 12.3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이제 윤석열 내란 때는 철저하게 국회와 선관위만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옅은 색으로 된 건 다음 날 투입하기로 했던 거고요. 굉장히 적은 수의 군인 다 해서 280명 정도 되는데 280명 가지고 국회를 거의 장악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진압군이 없었고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상명하다 할 지시가 쭉 내려왔고 경찰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따랐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셀프 쿱이라고 하죠. 친위 쿠데타의 그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무섭고 더 확실적인 게 뭐냐면 12.12 때는 어쨌든 방어를 할 걸로 생각하고 교전을 예상하고 군의 일부를 동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만 장악하면 탑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 일단 장악하고 다음 날이면 지방에 있던 군대들을 더 동원해서 병력을 증강해서 주요기관들을 더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국회만 장악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날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상당수 그 국회의원들이 체포돼서 구금됐다면 지금 한국은 완전히 군사정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놀라운 게 또 최근에 또 그 이 폭로가 나온 게 707 부대가 받은 그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 시간부로 전원 출동을 준비하라. 그리고 1-5대대는 우선 투입, 개인별 소총을 휴대하고 마지막 줄이 정말 심각한데요. 케이블 타이 및 포승줄을 휴대하라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군인들이니까 수갑이 없잖아요. 근데 포승줄 그냥 케이블 타이로 국회의원들 손목을 묶어가지고 잡아가겠다는 거죠. 이미 경고 상황이 아니라 가서 707 부대가 헬기 타고 국회에 착륙했던 부대인데 국회의원들 잡아가는 그 체포하는 그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네요. 그 다음 날 일정까지 명시적인 지시도 있었고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부승찬 의원이 그런 이제 또 그 폭로를 했는데요. 방첩사령부가 드론사령부 요원들을 데리고 백령도에 가서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작정하고 북한의 그 총격이나 도발을 그 유도하는 그런 정황이 이미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드론을 보내서 거기서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온물풍선 원점 타격을 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운이 고조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약간 삐끗삐끗하면서 약간 조금 잘 안 되면서 그냥 일단 국회만 장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그 군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국회만 장악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그 계엄이 완전 고정이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군인이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놀라웠던 건 김혜연님이 국회 진입한 군병력 700명이라고 수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보도 본 것 같아요. 감청팀을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청팀을 동원했다는 건 정보사령부에서 이 당시 그날 저녁에 해서 국회의원들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군인들을 보내서 다 각계격파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구금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또 질문 주시는데 별은 둥글다님 지금 전용기 뜸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걱정됩니다. 별은 둥글다님 국외로 도주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유고 아니면은 대통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설령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체포가 되더라도 사실 대통령직은 그 월이 아니면 그 사고
두 개가 아니면 그 대통령직을 넘겨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한덕수나 한동훈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는데 절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그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임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란죄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 감옥에 가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로 뜨더라도 탄핵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군 통수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에 따라 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계엄령 선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니까 여전히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래서 상황이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게 불가능한 게 네. 내란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이 있고 얼마든지 다시 2차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되겠느냐. 네. 얼마든지 군대를 끌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심지어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군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해서 비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놨고요. 네.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지만 공군 오판하지 마세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전용기 성능 점검하는 건 윤석열 씨의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좀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군 내부에서 현장에서 반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첩사에서 방첩사. 본부장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엄 이후 선포 이후 이제 계속 이제 회의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를 들고 나오는 게 가능하냐라고 정성우 방첩사 처장이 물어보니까 법무관들이 일제히 이 지키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 그래도 좀 엉망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첩사가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침탈할 자격이 안 된다.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법무장교가 피를 토하듯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 군인들이 갔죠. 250명이 갔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주변을 맴돌기만 했고 가서 이제 휴대전화를 뺏긴 했지만 실제로 선관위 침탈해서 서버를 들고 나오곤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상당수 지금 현장 군인들이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랐지만 그리고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까지 갔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속보가 나온 게 예. 방첩사 1처장이 예. 여인형,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죠. 네. 예,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를 지시했었다라고 네. 폭로를 한 내용이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방첩사령관은 명확하게 네. 그 위에서 떨어진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서버를 복사해오라고 했는데 네. 현장에서 반발하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네요. 이번에 보면 이 박완수가 계엄사령관이지만 실제로 여인형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방첩사령관은 육군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직할입니다. 근데 아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 나왔었어요. 그 자리에 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자리였습니다. 전두환의 역할을 이번에 여인형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형이 보안사령관 후신이 그렇죠, 보안사 그렇죠. 후신이 방첩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방첩사령관이 사실상 모든 이 내란을 지휘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사령관은 바지 사령관인데다가 사실 패싱하고 사인만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임지명님, 도도주님, 테레사님 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시는데 어쨌든 공군에서는 현재까지는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시험 비행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상하죠. 출국 금지된 대통령의 전용기를 왜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인지 출국 금지된 대통령 해외 도피 시키려고 한 거 아닌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아까 무인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막 수사 주도권 네. 싸움하고 있는데 네, 네. 어디서 어떻게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셋 다 수사를 사실 그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수사가 진행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 검찰의 어떤 이제 사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검찰이 이 상황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이 검찰 손을 대지 않고 사실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역대 정권들 늘 보면 검찰을 동원해서 이전 정권을 그 탈탈 터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좀 뒤로 물러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게 가능하려면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 물러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이제 특검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일단 검찰이 지금 정권 말에 갑자기 의혹을 부리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수상적인 부분이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일단 권한이 없고요. 직권남용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를 하겠다는 건 너무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가서도 사실 뒤집힐 수가 있고요. 둘째 또 자격이 없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 너무 정말 후한무치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셀프 수사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또 검찰 특수본이 다 한동훈과 또 윤석열 라인 사람들입니다. 이 특수본의 최순호 검사, 최재순 검사는 박근혜 특검에서 윤석열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요. 박세현 지금 특수본부장은 한동훈의 또 고등학교 후배인데다가 다 또 검찰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저히 이걸 이렇게 용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되는 게 검찰도 당연히 예. 수사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경찰도 이번에 국회 봉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잖아요. 경찰이 수사해도 되는 건가요? 경찰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팀을 꾸려가지고 의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1차적으로 내란죄는 경찰이 관할입니다. 경찰 관할이고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차기내 청장이 지금 내란 공범인데 이걸 수사가 되겠느냐. 당장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 공범일 수 있는 조지호 거죠. 청장부터 일단 그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지휘 체계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거버넌스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죠.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입니다.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 지금 경찰청장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런 얘기도 하죠. 만약에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누가 잡으러 가겠습니까? 검찰은 사실 이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잡으러 갈 수는 없고 결국 잡으러 가면 그렇죠. 경찰이 무장하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결국 경찰이 경호실 들고 지금 어떻게 될지 경호처와 사실 그 내전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면 조지호 청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은 경찰의 중립을 지키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의 중립은 뭐냐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중립인데 지금 어설프게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거 정말 대통령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정을 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 전에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혹만 부린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놀라운 건 만약에 하야라고 하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 2달 뒤에 총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러면 2월 대선이 돼요. 근데 탄핵을 하면 이제 180일, 6개월 동안 탄핵 심판을 하고 2달이니까 이제 한 많게는 8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헌재에서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긴 있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언제 사퇴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탄핵을 가느냐 아니면 또 이 구속영장을 때리느냐가 중요한데 구속이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옥중에서 직무를 할 수도 있고요. 구속이 되더라도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하야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예측 불허잖아요. 또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하나 있고 또는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이 진무를 하겠다고 내가 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강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탄핵인 거죠. 탄핵인 거죠. 그러니까 하야를 하라고 아무리 바래봐야 하야를 하지 않으면 구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대통령 행세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자진 사퇴 의사는 뭐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회의를 했고 지금도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계속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칩거 중에 국민의힘 네. 의원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연락도 하고 뭔가 요청을 한다는 네. 거죠. 어제 박선영 임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사표도 수리하고 그러니까 장관급 임명도 하고 면직도 계속 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아직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특검법도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도 그렇죠. 거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이선 후퇴 그런 거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일단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외교의 모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물러날 테니까 네가 해줘라고 하는 것도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에 대해서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일단 2차 투표에 참석할 거다라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게 많은 신문들이 윤석열 출국 금지를 일면 톱 기사로 깔았어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는 2차 투표에 참석할 거다라고 그 제목을 갈았는데 그 왜 그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출국 금지보다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액션을 나설 거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그리고 당장 끌어내리는 것보다 일단 국민의힘의 판단을 따라보자라고 하는 게 탄핵 반대에 좀 더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합류해서 투표를 하되 부결시킨다라는 게 일단 원칙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일단 투표는 참석한다라는 건데 아까 김상욱 의원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 이야기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되면 이 이탈표가 4명 나온 상황이죠. 안철수 의원, 김예재 의원, 여기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까지 하면 4명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긴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만. 그리고 108명 중에 4명이니까 4명만 또 이탈표가 나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합법적으로 직무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198명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6명이 나왔죠. 이탈표가 나온 거죠. 아마 이제 이번에 그 표결을 하게 되면 최소 6명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라서 물론 그분들이 다 돌아서진 않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이미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항의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무기명 투표에서 이 반대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 중진 의원들이 지금 또 이 속보로 나온 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인데 다 같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진들은 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윤 중에 친윤인 사람을 또 밀어서 지금 이제 친한과 친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미련을 못 놓았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릴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살 길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지금 뭐 탄핵을 막을 수도 없고 윤석열과 앞으로 남은 2년을 갈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살 길은 없고 불확실한 길과 죽는 길이 있는데 불확실한 길도 이미 다 사라졌죠. 이선 후퇴 안 되고 뭐 시간 끌기 안 되고 뭐 다 안 됩니다. 이게 청관율 전 언론사 에디터의 분석인데 죽는 길이 있는데 죽는 길밖에 없는데 잘 죽는 길과 잘못 죽는 방법이 있겠죠. 잘못 죽는 방법은 끝까지 버티고 투표를 안 하다가 결국 이탈표 몇 명 때문에 통과돼 버리는 방안. 그러면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완전히 그 배신자, 역사의 그 내란 공범으로 찍히게 되겠죠. 그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잘 죽는 방법은 그나마 이제라도 투표에 참석해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질서 있는 탄핵에 동참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아니면 당을 쪼개든 아니면 재정비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네. 속보가 나왔는데 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네. 여당 국민의힘 TF에서 네. 내년 3월 또는 4월 퇴진 로드맵 초안이 저게 나왔다고 약간 이제 합니다. 불확실한 방법이거나 뭘까요? 잘못 죽는 방법일 저분들이 텐데 정신 못 차리는 것 네. 같은데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되고 내년 4월 퇴진 당장 얘기하는 순간 1,000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일주일 안에 윤석열 구속영장이 떨어지거나 이번 주 토요일에 당장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내년 3월까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자. 그 사이에 언제 공군 1호기가 뜰지도 모르고 언제 또 누구를 임명하거나 뭐 하거나 이 대통령 논의를 할지 모르는데 이걸 내년 3월까지 국민들이 지켜볼까요? 하와이를 갈지 스위스를 네. 갈지 누가 이건 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저도 여전히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발표를 했어요. 네. 똑같아. 네. 6개월 동안. 개헌도 하겠다고 하고요. 네, 개헌도 하고 내년 4월 퇴진하고 총리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국회가 총리 임명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국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바로 탄핵했단 말이죠. 마지막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는 내란범이 아니었고 국정농단이지만 여전히 법적 쟁점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탄핵으로 가서 헌재에서 될까 안 될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빼박 내란범이고요. 이건 무조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헌재 가도 무조건 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이 그 윤석열이 뽑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몇 대 몇에 뭐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탄핵을 하지 않고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이건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한 상황인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속보로 나오는 걸 보니까 여야 원로들이 네. 일단 하야하라는 성명을 낸다고 합니다. 권노갑과 뭐 등등등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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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노갑, 뭐 신영균, 네. 뭐 여권에선 강창희, 김형호, 박희태, 정의화 전 국회의장들 뭐 들어있고 야권에선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들어있고. 저는 그만두는 것도 일단은 탄핵을 한번 때리고 탄핵 심판 가는 도중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사퇴를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근데 탄핵 없이 적당히 도망가게 내버려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네. 이전의 내란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단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런 꼴까지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이 있는데 네. 그 말 하겠죠. 일주일 전에 계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지금 계엄을 다룬 소설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이 우리가, 온다가 한국이 지금 아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을 쓰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가 2주일도 안 돼서 10여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엄청난 그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한 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40여 년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천여 명을 죽인 나라에서 지난주에 비상계엄이 발표됐고 그 비상계엄 40년 전 비상계엄을 다룬 소설이 오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한다. 그 소설가인 한강이 네. 그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탄핵으로 해결돼야 되는 네. 거죠. 결국 오늘의 이 결론은 특검이고 뭐고 어쨌든 윤석열 씨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기 하나만 때문에. 더. 배현진 의원도 네.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럼 한 명 더. 네, 3명 남은 거죠. 3명 남은 거네요. 5명 늘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꼭 탄핵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이 쿠데타 사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이야기 이어가는 이번에 해외 소식에 굉장히 밝으신 김혜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더 나오셔서요. 한국 경제 지금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우리나라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쿠데타와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일어난 우리나라 이 상황을 미국, 중국 그리고 기타 주요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혜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요. 우리 외국에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의 우리 사태를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참 사치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해외 소식에도 정통하시지만 사실은 안보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또 연구하셨잖아요. 네, 베이징 특파원도 지내셨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진짜 외국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국격이 얼마만큼 추락하고 있는 건가 그것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다행히 뭐 완전 추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외신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연합뉴스에서 12월 7일 그러니까 탄핵 표결 무산되고 나서 내보낸 기사인데 주요 외신 윤 탄핵안 표결 무산 일제히 긴급 타전. 굉장히 식상한 제목인데 어쨌든 여기 기사에 보면은 AP통신, 로이터, AFP통신, 일본 NHK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 CCTV 등을 인용을 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잘 보도를 했다. 네. 이런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매체들은 굉장히 빨리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민주주의였다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빠르게 보도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게 보도할 매체들입니다. 지난주에 긴박했던 상황들 다시 되짚어보면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뭐 오늘은 비행기도 날아갔다고요. 네. 근데 뭐 군인들이 국회에 돌아다니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막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매체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에서 많은 매체들이 자극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친구분들 아마 소장님도 외국에 있는 친구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연락을 다 해왔습니다. 너 괜찮냐? 사실 뭐 우리는 물론 이게 됐더라면 안전의 위협을 받았을 수 있다는 안도의 한숨은 있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뭐 위해를 받은 거는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있는 것도 뭐 맞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 매체들이 우리가 이제 외신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입니다만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은 지나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진짜 계엄이 내려져서 성공적으로 내려져서 이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 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네. 근데 언론 자유가 그래도 지금 보장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 매체들은 오히려 자원이 제한돼 있고 이걸 취재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언론이 중요하고 외국 매체들은 이 특성상 국내 매체들을 참고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매체들의 보도에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혜연 리드님은 베이징 특파원 지내셨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 언론의 눈이 아니고 외국의 눈으로, 예를 들면 중국의 눈으로 지금 사태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 매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 매체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국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을 다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막 보도를 해요. 보도를 네.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이 사안을 그래요? 보는 관점이. 이거 이른바 이 체제 경쟁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중국 관영 매체들, 중국 관영 매체라는 게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 운영에 개입하는 그런 매체들인데 그런 매체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첫 번째는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탄핵당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아. 이건 국내 사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국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정말 여기서 중국의 어떤 민낯이 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었는데 토양에 맞지 않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 세상에. 정말 중국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도 네. 한국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미국 대선 때 11월 초 미국 대선 때 투표 장면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결정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 중국 매체들은 그 투표 장면을 보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보여주고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면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혼란이라는 게.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 시위에 대해서는 엄청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기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막 스탠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 매체들도 그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탄핵소추안에 그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거기 소추안 그러니까 탄핵안 결론 부분에 보면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그래서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고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탄핵된 거다. 탄핵되는 거다 지금. 반중 친일 외교 노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쌤통이다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중국 매체들이 이게 그 중국에 대한 증오와 그건 친일이 아닌데, 전쟁 위기를 불렀다는 식으로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탄핵 발의안 작성 시점까지 내란 혐의가 이게 팩트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막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본질이냐?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본질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드 배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동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본질이었을까? 아니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매체들은 그런 식의 어떤 좀 자국 중심적인 관점을 갖는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 이 계엄과 탄핵 과정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MSNBC 진행자인 크리스 헤이즈가 이제 그 온라인 기사로 쓴 내용인데요. 계엄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된 직후에 탄핵 표결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지금 놀랄 만큼 우리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흡사한 상황. 두렵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그러면서 트럼프랑 막 비교를 해요. 정치 경험이 없고 혐오에 기댄 정치를 하고 극우 포퓰리즘 성향이고 스캔들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정치적 반대 상황에 부딪히니까 계엄에 나섰다. MSNBC는 좀 민주당 성향의 미국 매체들 매체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트럼프도 계엄을 할지도 몰라. 이런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아직 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뭐 독재를 하겠다는 거고 그 독재의 폐해를 경험했던 한국 사회는 여기에 맞섰다. 그러면서 1월 6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6일에 그 의회 점거 사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미국의 시위대는 의회 담을 넘어갔는데 미국과 다르게 이 계엄령에 맞선 한국 시민들은 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한국을 그렇군요. 좋게 보고 계속 고맙긴 한데 한국 시민들의 이런 민주적 역량을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과연 이거는 순수한가? 그건 반트럼프 레토릭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이 상황을. 또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역사학자 있죠. 그 홀로코스트 연구로 되게 유명한 분이지만
이분도 이제 그 블로그에 쓴 글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행동이 트럼프 정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인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가짜뉴스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 충성파로 다 둘러싼 이런 그 정부 구성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는 굉장히 윤석열과 비슷한데 과연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공화국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 엄청 칭찬받았다.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러네요. 건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또 조선일보도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다. 네. 폭스뉴스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아 그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 두 콘텐츠, 두 기사에 그 주목했던 게 이제 오토레터 박상현 발행인인데요. 네. 미국 매체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 옛날 같으면 그냥 이제 미국 외교에 미국의 동아시아 이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또 뭐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성장통을 겪는지 이런 관점에서 다뤘을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 미국 민주주의 지금 아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어쨌든 뭐 본인들의 국내 정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단순히 외신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뭐 보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지금 쓴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좀 확실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제 대대적으로 화제가 됐던 글인데 이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패색 아시아 경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뭐 취재하고 기사도 많이 쓰고 좋은 칼럼도 많이 쓰면서 그리고 제페나이제이션이라는 책으로 또 올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은 뼈가 아픕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 좀 소개해 주시죠. 포브스 칼럼니스트 윌리엄 패색. 한국이 지난 27년 동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27년 동안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윤석열의 이 터무니없는 계엄령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그런 궤도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낀 나머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그랬다면은 좀 더 온건하게 자기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입법 전략을 좀 고안을 하거나 그랬어야 된다. 서울에서 김정은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확하죠. 뼈 때리네요. 뼈 때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에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입증했다. 입증. 네. 이미 디스카운트 와 있는데 그게 왜 왔는지를 그러니까 보여줬다. 다른 사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한국 저평가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입증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사실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제 가격이라는 진짜다.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무대에 덜 준비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신시켰고 과거 한국의 군사 통치를 연상시켰다. 이거는 정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 불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건데 다 망쳐버렸다. 네. 이제는 아시아에서 계엄을 생각할 때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을 떠올릴 것이다. 아프죠. 이거는. 진짜 아프네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한국. 그래서 한국은 이제 2025년에 이 계엄과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미 험난한 이 가까운 미래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의 둔화,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트럼프 집권 그랬는데 이 한국 정부는 이제 경제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안을 피한다 해도 이건 이제 그 탄핵 해결 전이 직전에 쓴 글인데 탄핵 소추안 피한다고 해도 레임덕을 넘어서 이거는 뭐 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5년 임기 전반부는 결코 개혁적이고 성공적이었던 적이 없어서 가계부채,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성별 불평등, 저출산, 수출 의존 경제 구도 다 손대지도 못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에 이 사건, 계엄령은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말았다.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이 한국에 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건의 높은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 대가를 5,100만 명이 나눠서 할부로 천천히 10년에 걸쳐서 갚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일 것 같고 사실 이런 전망이 이제 윌리엄 패색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다른 이제 뭐 그런 칼럼이나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이 이 모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투자자들은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볼 것이다.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뭐 좀 더 힘들어질 대만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더욱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었고 삼성전자한테도 한 방 먹였네요. TSMC 어떻게든 뭐 따라가 보려고 계속 그 파운드리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참고하는 매체 그렇죠. 아니에요. 싱가포르의 어떤 이제 한 전략가도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갈 거다라고 했고 골드만삭스 수출 둔화와 디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건 스탠리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다. 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이 내란은 민주주의를 향한 내란, 국회를 향한 쿠데타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향한 쿠데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원화 가치를 향한 그렇죠. 내란이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죠. 계엄 이후에 그 수, 목, 금, 월 어제까지 나흘 동안 시총이 144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123조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만한 기업 하나가 지금 사라진. SK 하이닉스만한 게 없어진 거네요. 없어진 거죠. 그거는 거기에는 근데 탄핵이 무산된 것도 가세한 거죠. 어제까지니까요. 네, 어제까지. 뭐 오늘 지금 오전장은 조금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회복을 도모하는 모양새입니다. 11시 현재 코스피는 2.3% 올라서 2,415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코스닥도 4.9% 올라서 658선 그리고 환율도 0.2% 떨어져서 1,429원에서 조금 안정세를 숨을 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개인은 계속 팔자 하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발 매수세로 지금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제 오늘 사이에 그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래서 금방 체포되거나 이 구금되면 위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진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넘어오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팽팽한 균형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은 있죠.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오려다가 상황이 이러네 라면서 안 온 사례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웨덴 항공방산기업 사브가 네. 경영진들이 이제 그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지난주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계엄 때문에 이제 이걸 취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매체의 어떤 중견기업 에서 인터뷰를 해서 나온 내용인데 동남아 업체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철강을 취급하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인데 최종 계약 전에 바이어들이 이 공장에 와서 제품을 실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엄 때문에 이걸 취소를 했고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내 제품 서비스 출시 연기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뭔가를 출시하고 하는 그런 뭐 프로모션하는 그런 행사가 네. 제대로 진행되겠냐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진행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이 어쨌든 뭐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되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불안해하고 있겠죠. 그렇죠.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게 불안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뭐 초빙해다가 불러다가 이제 뭔가 우리나라를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반대로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 환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레벨 자체가 높아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반도체법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SK 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를 미국 반도체 공장 설립에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러면 이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1,700억 원의 투자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환율이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IMF 때 생각이 자꾸 나려고 하는데 해외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장기화되면. 근데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이제 환율이 방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잘 될 수 있을지 부디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이 해외 파트너사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불리해졌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전국 불안이 이렇게 장기화할 경우에 외화채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 증권사 관계자 얘기입니다. 외화채 발행 기업들은 좀 더 높은 비용으로 차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어때요? 좀 지금 말씀하신 건 기업들 간의 이야기인데 사실 다른 국가 정부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상 외교가 지금 스톱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어제 그 군의 통수권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교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지금 외교 정책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답을 피했어요. 모르겠다. 모르는 건가요? 모르겠다겠죠.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상급자인 국무총리는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여당 대표도 자기가 맞습니다. 다 받아왔다고 그렇죠. 하니까 일요일에 그 대혼란.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그 발표를 보면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외교를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네. 그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듣기로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 취임하기 전에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뭐 이런 방안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갈 사람도 없고 보낼 사람도 없죠. 본인 지금. 출국 금지됐고. 근데 트럼프 정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한테 줄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방위비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재편 같은 문제라든지 또 북한과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식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미국의 정책 결정은 톱다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건데 지금 정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뉴욕타임즈에서 Who is in charge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데 그게 딱 그런 얘기네요. 누가 맞습니다. 지금 책임자냐 이걸 외신이 묻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을 했던 시기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쪽에서요? 네, 인수위 쪽이죠. 그래서 다음 정부랑 대화하겠다. 라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네요. 트럼프 이 인수위는 한국에서 누군가 책임 있는 대통령 집권자가 될 때까지 대화를 안 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외교 공백이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계속 트럼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뭐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다 달려가서 트럼프로부터 뭔가라도 더 얻어내거나 아니면 덜 피해를 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는 공백 상태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 했을 건가, 만약에 집권을 하고 있었어도 잘 했을 건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UFC, 그 종합격투기 협회죠.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수많은 인사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처럼 네. 한국 오는 걸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4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대회 보기 위해서 한국을 오려고 했는데 방한이 취소됐다. 그 데이나 화이트가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그 최측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이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트럼프의 아들이 왔을 때도 정상 외교를 못 하고 아 그래요? 그랬죠. 그래서 그랬고 이제 올해도 또 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지금 못 하게 사버린 거네요. 트럼프 최측근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버린 거네요. 뭐 이렇게 된 거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정은 참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경제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정 방안이겠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2016년 10월에 평균 환율이 1,12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직후에 12월에 1,183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한 60원 가량 오른 건데 50원 넘게 오른 건데 그런데 이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쭉 떨어져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는 1,134원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시작되던 시기랑 비슷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국정 혼란에 따른 내수 위축, 신인도 하락, 외국계 자금 유출 이런 부작용이 물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되면은 국내 경기가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16년에 2.9%, 2017년 3.2%, 2018년 2.9% 이 정도면은 2% 초중반을 계속 상회한 건데 회복하는 거는 또 금방 할 수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근데 측근한테 얘기 듣고 이제 국정농단을 하고 뭔가 부패 혐의로 탄핵이 된 거지만 지금은 윤석열 씨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 그 백척간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빨리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말해서 탄핵을 거쳐서 직무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꾸려 나가는 게 아마 이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항상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데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무너뜨린 거는 한 사람이 총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쌓아 올린 거는 수백만 수천만이 기와장 한 장씩 들고 가가지고 벽돌 한 개씩 들고 가서 차곡차곡 천천히 힘들여서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겨냈으니까 또 이겨내야죠. 네. 네. 오늘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보 리드님하고 같이 지금 이 계엄, 내란, 쿠데타 전국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살펴봤고요. 민주주의야말로 정말 중요한 경제 펀더멘털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윌리엄 패색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잃어버린 10년 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인됐다.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실시간 댓글창에 메뉴 상단 링크나 아니면 아래에 그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통통몰 앱에서 그 회원 고유번호 복사 붙여넣기 지금 이 채팅창이나 댓글창에 하시면은 코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할인받아서 물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김혜연 리더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